소득세 4주차 첫 번째 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비과세 사업소득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끊었었죠. 논밭에 대한 임대소득과 한 개의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된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내용들은 이제 나머지 비과세 사업소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농가부업 소득이고요.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 고공품 제조,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의 제조, 어로 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다음의 소득을 비과세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농가부업 소득 같은 경우에는 농어민만 해당이 되시는 거고, 농가부업 소득을 축산과 기타 부업 소득으로 먼저 나누시는 게 이제 1단계고요. 그 다음에 기타 부업 소득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인지 3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따지신 다음에 3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축산은요, 농가 부업 규모인지 아니면 농가 부업 규모를 초과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축사는 무조건 3천만 원을 가지고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고 농가 부업 규모 내에 그 규모라고 한다면 다 그냥 비과세 되는 것이고요. 농가 부업 규모를 초과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3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이런 식으로 구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이제 표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암기하실 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농가 부업 규모라는 것은 어떠한 규모를 말하는 것이냐? 동물의 마리수를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는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은 15,000마리. 이게 이제 농가 부업 규모 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축산으로 농가 부업을 하고 있는데 소를 40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나오는 소득은 뭐? 다 비과세 된다라는 거죠. 왜? 농가 부업 규모 내의 소득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소를 70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농가 부업 규모를 초과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익의 3천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고요. 소득금액 3천만 원 초과부터는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3천만 원을 구분하실 때 이 3천만 원은 총수익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금액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소득 금액과 총수익 금액은 우리 1장에서 공부를 했었죠. 즉, 내가 벌어들이는 이 총수익 금액에서 이 총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인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우리는 소득 금액이다 라고 하죠. 이 소득 금액을 가지고 3천만 원 여부를 판정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총수익 금액이 5천만 원이고 필요경비가 1천만 원이다. 그러면 소득 금액은 얼마예요? 4천만 원이죠. 지금 민박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축사는 아니잖아요. 기타 부업소득에 해당이 될 거예요. 이 기타 부업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3천만 원 초과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3천만 원 이하분까지는 비과세고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라고 해서 비과세 금액 얼마? 3천만 원. 과세되는 소득 금액은 1천만 원. 이렇게 판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농가부업에 대한 그 소득을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표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전통주 제조 소득이에요.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하셔야 되고요.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것은 과세고, 일단 첫 번째 요건이 수도권 밖에 그리고 읍면 지역이어야만 돼요. 여러분들 흔히들 생각하시는 시골 있잖아요. 이 읍면 지역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권이라는 거는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하고요. 그 외의 지역이고 읍면 지역인 경우에 그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마찬가지로 얘도 소득금액이죠.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양가로 3번에서 봤던 농가 부업 소득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렇게 했었죠. 하지만 얘는요. 이 주의를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1,200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했을 때는 1200만 원까지 비과세고 초과분만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 다과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전통주 제조소득이 2천만 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2천만 원 다 과세가 되는 거예요. 1200만 원까지 비과세고 800만 원은 과세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 양가로 3번과 비교하셔가지고 주의하실 포인트가 되겠죠. 자, 얘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소득 금액이 13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비과세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 전액 다 과세가 되는 것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업소득, 연근해업과 내수면허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마찬가지로 얘도 소득금액이고요. 5천만 원 이하인 소득, 이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임목벌채 그리고 양도소득입니다. 자, 임목은요, 자연림과 조림한 임목으로 종류를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자연림은 뭐예요? 알아서 큰 거. 조림한 임목은 내가 키운 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자연림. 일단 뭐 자연림이든 조림이든 요것을 이제 양도화했을 때는 사업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시는 거고, 자연림이라고 한다면 내가 조림한 기간이 없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큰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전액 다 과세가 됩니다. 내가 투입한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과세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조림한 임목이다라고 한다면 5년 미만 조림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전액 다 과세를 하고 있고요. 내가 조림한 임목이 이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소득금액 600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5년 이상 내가 나무를 열심히 키운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력을 반영을 해주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벌채 양도한 소득 금액이 연 600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자, 조림기간 5년 이상의 임목을 양도했을 때 총수익 금액이 5천만 원이고 필요경비가 4천만 원이면 사업소득 금액 얼마예요? 1천만 원이죠. 자, 이때 비과세 금액 연 600만 원까지는 비과세라고 했었죠. 과세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나머지 400만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초과되었을 때 전액 다 과세되는 건 현재까지 전통주 제조소득밖에 없었죠. 나머지는 해당 금액까지는 비과세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였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했던 포인트, 이 금액을 결정하는 포인트는 다 소득 금액이었어요. 그렇죠.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금액을 가지고 뭐 이게 600만 원이냐, 1200만 원이냐, 3000만 원이냐, 5000만 원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고 있었죠. 다 소득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자, 하지만 양가로 7번에 나오는 작물재배업 소득은 조금 달라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얘는 소득금액이 아니라 수익금액입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차이가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익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작물재배업의 소득 구분 한번 볼게요. 곡물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은 과세 제외고요. 즉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과세 제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외에 곡물 말고 그 외에 이제 작물재배업이다라고 한다면 수익금액 10억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이고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작물재배업에서 기억할 포인트, 얘는 소득금액이 아니라 이 수익금액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다른 비과세와의 다른 점이었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전통주 재종소득에서의 포인트는 요거는 초과분만 과세가 아니라 해당 금액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가 아니라 전액 다 과세가 된다라는 포인트. 그래서 이제 비과세는 우리가 양가로 1번과 2번 이렇게 이제 따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부터 양가로 7번까지는 조금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양가로 3번부터 7번까지 다 이제 대부분 소득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해당 금액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인데 조금 이제 예외적인 그러한 포인트가 있는 것들이 전통주 제조 소득과 그 다음에 작물 재배업 소득,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소득 금액 기준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저기 금액 기준을
뭐 이하까지는 비과세, 초과분 과세 이런 포인트가 아니었고 살짝살짝 좀 변동이 있었다라는 것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작물재배업 소득구분 같은 경우에는 곡물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벼나 보리 같은 거는 과세 제외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화훼, 꽃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작물재배업은 수익금액 10억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다라는 포인트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뭐 따로 많이 이렇게 뭐 이해를 위주로 설명드릴 내용은 별로 없고요. 양가로 3번부터 7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면서 각각의 숫자와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그 금액들, 포인트들 요것만 이제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이제 소득금액의 계산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요거예요. 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세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또는 마이너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결손금,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사업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직접법을 통한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즉 회계해에 지금 여기까지는 다 신경 쓰지 않고요. 그냥 얘만 보고서 우리가 사업소득금액을 구하겠다. 이게 직접법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익 금액을 별도로 우리가 다 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에 따른 필요경비도 별도로 우리가 모아서 산정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이다 또는 결손금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을 하겠다. 지금 이게 직접법이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실무에서는 직접법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추계의 경우 뭐 기장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제 직접법을 써서 뭐 이렇게 저기 대충 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장사업체를 가정을 했을 때에는 직접법을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 회계상의 수익과 소득세법상의 총수익금액 대부분 유사합니다. 물론 이제 둘은 목적이 좀 달라요. 회계상은 뭐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작성되는 게 재무제표잖아요.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이제 회계의 목적이잖아요. 자, 그러면 소득세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납부할 소득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이죠. 국가 입장에서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일 거고요. 그렇죠? 서로 간에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굳이 기장업체를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러한 장부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이러한 장부가 지금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회사가 거래한 내역들을 회계 처리를 통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장부가 있는데 뭐하러 굳이 소득세법상의 장부를 하나 더 만듭니까? 얘는요, 직접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거래를 소득세법에 의해서 다시 작성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그냥 그 시험만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에서 자료 몇 개 나오는 거 가지고 이렇게 직접법으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업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래가 일어날 거예요. 그거를 다 소득세법상의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 규정을 반영해서 새롭게 다시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 되겠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제때 신고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무에서는 기장업체를 가정을 했을 때 직접법을 쓰지 않고요, 간접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간접법이라고 해요. 즉 이미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 이 손익계산상의 당기순이익으로 출발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세무조정사항을 거쳐서 사업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간접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실무적으로 이르기 편하지 않겠어요? 그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표를 가지고 유사할 거 아니에요. 서로 간의 목적은 달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유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유사한 짓을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된다면 너무나 번거로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가산 조정 또는 차감 조정을 통해서 반영을 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업소득 금액 또는 결손금이 산출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접법을 대부분 실무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법과 간접법에 의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둘 다 알고 계셔야겠지만 실무에서는 다 이제 뭐 간접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는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 간접법 하에서 이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용어 정리를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가산조정이다 차감조정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 플러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세무조정 사항이 반영이 되어 있죠. 자, 일단 총수익 금액 산입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총수익 금액 산입은 가산 조정이고요. 회계상의 수익은 아니지만 소득세법상의 총수익 금액인 이것을 총수익 금액 산입이라는 세무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한 비용이 80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근데 소득세법상 총수익 금액에 대한 규정을 보니까 이건 80이 아니라 100이래요. 그럼 어때요?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세법상의 사업소득 금액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비용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당기순이익 80 될 거고요. 얘는 사업소득 금액 100이겠죠. 그럼 어때요? 80을 100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총수익 금액 산입 플러스 20이라는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럼 우리는 세무조정에 총수익 금액 산입 20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필요경비 불산입도 마찬가지로 가산조정 항목이고요. 회계상 비용이지만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아닌 것입니다. 자, 회계상 비용이 100만큼이 계상이 되었어요. 근데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는 80만 인정을 하겠대요. 그럼 어때요? 당기순이익 이것만 있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00 당기순 손실이 되겠죠. 얘는 결손금 마이너스 8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거래를 보았을 때 이 마이너스 100이라는 숫자를 마이너스 80으로 이렇게 바꿔주려면 얼마가 필요하겠어요? 플러스 20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필요경비 불산이 플러스 20 이렇게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 있을까요? 없죠. 자, 그러면 총수익 금액 산입도 플러스 조정이고 필요경비 불산입도 플러스 조정이고 그러면은 이것을 구분하는 구분의 실익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이 세무조정 사항에서 내가 플러스를 할 것인지 마이너스를 할 것인지 이것만 결정하시면 되고요. 이 용어가 꼭 총수익 금액 산입일 필요는 없고 꼭 필요경비 불산입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용 마이너스 100 요거를 마이너스 80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플러스 20을 한다 라고 한다면 정의상은 필요경비 불산입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거 세무조정 하실 때 총수익 금액 산입 플러스 20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즉 가산조정끼리 요끼리의 구분의 실익은 없고요. 마찬가지로 차감조정끼리의 구분의 실익은 없어요. 필요경비 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던 총수익금액 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던 어차피 마이너스의 세무조정이라는 의미만 있을 뿐 서로 간의 용어의 구분은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이 내용을 한번 강조를 하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차감조정까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감조정 이 색깔로 해볼까요? 차감조정이 총수익금액 불산입이 먼저 있겠죠. 회계상의 수익이지만 소득세법상의 총수익 금액은 아닌 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회계상 수익이 100이래요. 근데 소득세법상의 총수익 금액은 80이래요. 그러면 이 거래만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당기순이익 100원이 될 거고요. 사업소득 금액은 80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100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80이라는 데이터를 구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겠어요? 마이너스 20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회계상의 수익이 100이라고 했는데 이거 총수익 금액 그 규정을 한번 보니까 80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 한도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80이래요.
그러면 이 100이라는 데이터를 80으로 바꿔주려면 마이너스 20이 필요하다. 이 정도는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필요경비 산입입니다. 회계상의 비용은 아니지만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인 것을 이제 필요경비 산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회계상에는 비용 100을 구했어요. 근데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120이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을요. 마이너스 120으로 바꿔주시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20이 필요하겠죠. 그때 필요경비 산입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필요경비 산입이나 총수익금액 불산입이나 똑같이 마찬가지로 차감 조정이기 때문에 어떤 용어를 쓰던 상관은 없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자, 세무조정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 대충 아시겠죠. 자, 세무조정에서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릴 거는 요거는 여러분들 사실 소득세는요. 법인세를 먼저 배우고 소득세를 공부하는 게 순서상 맞아요. 왜냐면 사업소득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왜 우리가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가 있고 개인 사업자가 있잖아요. 법인 사업자를 원칙으로 해서 한번 쭉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득세 공부하실 때 이 사업소득 파트에서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좀 법인세를 먼저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소득세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먼저 듣게 되면 자, 이 내용 지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이거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구할 때 똑같은 계산 구조예요. 법인세법에서 그것을 듣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 사업소득금액 계산을 요거를 듣게 되면 당연히 이해가 돼요. 자연스럽게. 법인세법은요. 법인세법의 꽃이 이제 세무조정이에요. 수많은 세무조정들을 통해 가지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법인세에서 충분히 트레이닝을 한 후에 요걸 듣게 되면 당연하지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요것부터 딱 접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버거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공부 방법은 공부 순서는 법인세법을 먼저 공부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법인세법을 나중에 공부를 하고 다시 한번 이거를 또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지금은 법인세법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 번 더 정리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소득세법상의 장부를 별도로 만들어서 직접법에 의해서 사업소득금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아예 우리가 이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작성된 장부가 있을 테니까 그 장부에 나와 있는 당기순이익 또는 손실을 가지고 서로 간의 차이가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조정만 반영을 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게 된다. 요게 이제 간접법이라는 방법이고 간접법이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 금액의 차이를 조정해주는 것을 우리는 세무조정이라고 하고요. 이 세무조정 사항은요, 우리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는 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법인세 수업하는 거거든요. 법인세 수업자로 보시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있죠. 여기에 지금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개인 사업자로 한다면 총수익 금액 산입, 그 다음에 필요경비 불산입이에요. 법인세법상의 입금을요, 소득세법상에서는 총수익 금액이라고 하고요. 법인세법상의 송금을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얘도 필요경비 산입, 총수익 금액 불산입. 즉 여기에는요 플러스의 가산 조정이 적히는 거고요. 여기에는 마이너스의 차감 조정이 적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서 합계를 내게 되죠. 이 합계에 적혀있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사항을 반영을 해서 당기순이익에 플러스를 하고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하는 사업 소득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영해서 구하게 되시는 거예요. 요거 말 나온 김에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 법인세법 교재거든요. 법인세법에서도 똑같이 여러분들 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요거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한 내용이랑.
차이는요, 용어의 차이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요거 지금 오타인데, 요거는 뭐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그림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 그림과 같은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요거는 법인세법을 공부하고 오면 내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기억하실 거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 이 용어는 반드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건 이거죠. 회계상 수익 또는 비용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언제 계상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이제 세법을 공부할 때는 문제, 자료에 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소득세법상 이게 총수익 금액인지 아닌지, 아니면 얼마의 총수익 금액으로 언제 반영을 해야 되는지, 이걸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소득세법상으로는 필요경비인지 아닌지, 또는 필요경비라면 얼마의 필요경비를 언제 계상해야 되는지, 우린 지금부터 이걸 공부해야겠죠. 그래야 서로 간의 차이를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야 세무조정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소득세법상의 총수익 금액인지 아닌지, 요거와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인지 아닌지,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총수익 금액은 회계상의 수익과 유사합니다.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는 기업회계기준상의 비용과 대부분 유사합니다. 하지만 그 일부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총수익 금액인 것과 아닌 것을 제가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요거부터 보시면, 자, 소득세법상 총수익 금액이에요. 해당 항목이 회계상 수익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세무조정이 없다라고 나와 있죠. 이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B는 장부예요. 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익계산서에 수익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100이라고 해볼게요. 세법상으로 이건 총수익 금액이 맞아요. 그러면 세법상 총수익 금액 얼마예요? 100. 그럼 뭐예요? 세무조정 발생되는 거? 없겠죠. 둘 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항목들이 총수익 금액인데 이게 이미 장부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내가 추가적으로 반영할 금액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사업소득으로 계산하고 싶은 금액은 100이에요. 근데 이미 회계에서 수익 100만큼을 인식했어요. 소득세법상의 총수익 금액도 여전히 100이에요. 그럼 뭐예요? 세무조정할 금액은 없겠죠. 그냥 100 그대로 과세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려운 말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총수익 금액이 회계상 수익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세법상으로는 총수익 금액이 100이 맞는데 장부에 계상된 수익을 보니까 이 수익이 예를 들어 가지고 50이래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세무조정 해주시면 되죠. 어떻게? 총수익 금액 산입 얼마? 50만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해당 항목이 회계상 수익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면 플러스의 세무조정을 하면 된다. 총수익 금액은 뭐예요? 가산조정이죠. 그만큼 더 과세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마찬가지로 총수익 금액 아닌 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해당 항목이 회계상 수익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세무조정.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자, 장부에는요 수익을 100만큼 계상을 했어요. 근데 세법상으로는 총수익 금액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0이라고 해볼게요. 우리 지금 총수익 금액 아닌 거 보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항목들은 총수익 금액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총수익 금액이 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때요? 총수익 금액을 줄여줘야겠죠. 수익이 100이고 총수익 금액이 0이야. 그러면 세무조정 사항 어떻게 돼요? 총수익 금액 불산입 100. 이렇게 마이너스의 세무조정을 해주셔야겠죠. 그만큼 과세가 덜 되는 거니까. 만약에 해당 항목이 회계상 수익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세무조정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만약에 지금 이 수익에 얘도 반영을 안 했어요. 수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무조정사항은 없잖아요.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세무조정은 장부에 어떻게 계상이 되어 있는지 요거는 문제에서 제시가 되겠죠. 우리가 아셔야 될 건 이게 세법상 총수익 금액인지 아닌지 이것만 아시게 되면 그 차이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세무조정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세무조정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겠죠.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요거죠. 세법상 총수익 금액인지 아닌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으면 세무조정은 뭐 더하기 빼기 하는 거니까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시게 되는 내용은 이러한 항목들이 총수익 금액에 해당이 되고 또 이러한 항목들은 총수익 금액에 해당이 되지 않고 요것들을 이제 하나씩 자세히 공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요 내용들은 이제 법령에 적혀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좀 어느 정도 좀 감이 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뒷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세세하게 하나씩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건데, 그거 공부하실 때도 아 이런 내용이 이 표에 적혀 있었지 이런 거 이제 기억하시면 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뭐 시간이 나거나 아니면은 밤에 자기 전에 이런 거 한 번씩 그냥 쭉 읽어보세요. 이런 것도 도움이 돼요. 뭐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아 이런 거는 세법상에서 총수익 금액으로 인정하겠구나 또는 아 이런 거는 세법상에서 총수익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겠구나 라는 어느 정도의 감도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로 총수익 금액 파트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나오는 게 우리 이제 판매 장려금입니다. 판매 장려금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요거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